아파트 CCTV 확인해보니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도주했더군요. 당시에 그런 걸 가출이라고 했지만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기 결혼으로 입국 후 공장으로 도주한 게 맞아요. 도주한 후 몇 달 후에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베트남 여자가 하는 식당을 중심으로 일하는 공장은 용두동, 숙소는 상신동에 있었습니다. 용두동 공장에서 목격한 베트남 여성은 그년이 도주할 때 입었던 복장을 제가 보여주는 사진들 속에서 정확히 집어내었으니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도주 전날 식당에 같이 있었던 베트남 여성은 한국어를 잘했었고 식당 주인 여자와 그 사기녀가 한 대화들을 다 설명해 주었었고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었고 제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울증과 충격 증세가 왔냐 하면 49일 동안 직장에서도 사람들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죽음까지 몰리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냥 매일 맥주를 마셨고 술에 약한 제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마셨습니다. 평일에 서울의 직장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좀 버티겠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 걸리면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고 내 꼴이 우습고 경솔하게 걔네들에게 당했구나 싶더군요. 끝까지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안 당했을 텐데 한심했고요. 돈도 기본 1,500만원 이상 깨진 상태여서 당황했습니다. 걔네들과의 계약서를 보면 자신들 잘못일 시 무료 제주선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 해줄 것처럼 시간 끌고 사람 지치게 만들고 나서는 계속 서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즉 한국의 모집 책임 업자와 베트남 현지의 결혼 진행업자 둘이서 말입니다. 걔네들이 그런 관계이고 서로 나몰라라는 자들인지도 사고 터지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신부가 도주했을 당시 같이 결혼했던 부산 사람 신부는 입국을 안 했고 다른 사람 신부는 미성년이어서 걸렸습니다. 그게 거의 동시에 터져나온 겁니다. 업자 걔네들은 이후에 우리들 각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신랑들을 정신 이상동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제가 부산의 고객과 전화통화하고 직접 만나보면서 결혼 진행 중에서 베트남 결혼업자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더라는 세세한 사정까지 알게 되며 종합적으로 인지했습니다. 베트남 결혼업자를 줄여 A라고 칭하고 한국의 모집책을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신부 도주 위에 제게 전화를 걸어 부산 고객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가 나이가 많고 제정신이 아니다. 신부와 인터뷰하러 베트남 신부 고향 소트팝에 갔을 때 공무원들 앞에서 반바지 입은 채로 토끼띠을 뛰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여 베트남 직원이 신부에게 이런 애늙은이하고 결혼해서 어쩌자는 거냐고 주의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이 그걸 듣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호텔에서 아침에 A와 술 마시며 다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직후에 자기에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었답니다. A와 제가 말한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A가 저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그 고소장 내용 초반에 읽어보면 A가 보기에 신부가 이상하여 제주선을 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한사코 거부했다고 그날 아침 술 마실 때의 상황을 반대로 거짓으로 적어 놓은 것을 봐도 명백했습니다. A는 고객들 간에 이간질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 한 달 후에 발생한 피해자까지 거의 동시에 피해자는 3명이었습니다. 온갖 이상한 불필요한 소리를 하다가 지들끼리 제주선 책임을 미루다가 점점 인터넷상에 노골적으로 각 고객들의 책임을 몰아갔습니다. A와 B가 같은 방향이었으나 B는 강 건너 불구경식이었고 A는 저를 변태성욕자, 살인미수범, 정신병자, 폭력범, 의처증, 베트남 결혼하면 안 되는 자로 몰더군요. 걔네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운영했으며 A가 거기다가 2번의 장문으로 글을 게시하여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미치겠는 상황 속에서 걔네들로 인한 대단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49일이 지나자 정신이 좀 돌아오더군요.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다시 베트남 결혼을 시도하여 성공시키는 게 유일한 해법이란 걸 알았습니다. 틀림없는 확신이 들자 업체와 개인 소개자 중에 알아봤고 최종 개인 소개자로 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국제결혼 피해센터의 안재성 대표를 알게 되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 피해 상담의 도움이 컸습니다. 베트남 결혼 사기에 대한 고통과 분노는 컸고 나는 인생 시작부터 온갖 잡것들에게 피해받고 고생만 하다 끝나겠구나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장 피해본 금액도 상당했지만 새로 들어갈 비용과 시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었죠. 그때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해 7월 말에 개인 소개자 부부와 충분히 상담하고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갔습니다. 그때 즈음 회사를 그만뒀고 맞서는 8월 25일 호치민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알기에 약 한 달 먼저 시엠립에 가서 정신적 충격 회복을 하며 기다리기로 한 거였죠. 베트남 결혼이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신부가 도주하면 바로 끝나고 법적 수습하는 엄청난 골칫거리만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극심한 중압감이 있었지만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은 두 번째 방문이었고 더운 낮에는 숙소에 있고 오후 4시 넘어 좀 돌아다니고 캔맥주 마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는 생활이었지만 대단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할 게 없고 낙후된 조용한 관광지에서의 큰 만족이 있었어요. 8월 25일에 시간 맞춰 비행편으로 호치민에 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9번 아가씨 경우처럼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얼굴이나 체형이 서양 여자애 같아야 좋아했었고 거기 부합했으며 속일 수 없는 좋은 점들이 보였어요.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본 점, 문신이 없는 점, 밤중에 길가에 나가 500원짜리 쌀국수를 좋아하는 점, 내가 이상한 곳 가지 않나 감시하는 점, 맥주를 전혀 못 마시는 점 등등 시골에서 살던 순박한 처녀, 업자가 읊어대던 바로 딱 그런 여자였습니다. 같이 결혼한 사람 커플과 다이아몬드 플라자, 동커이 거리 등을 돌아다니고 3일 정도 관찰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날 시골의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장모가 장난하지 말라고 믿지를 않더랍니다.